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책TV 망명방송의 전인책입니다. 조국 씨 사건은 점입가경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왜 조국 씨에게 연연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조국 씨 사건으로 문 대통령은 너무 일찍 레임덕을 맞을 텐데도 말입니다. 사흘 전 방송에서 저는 문 대통령은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386 세대,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대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이유야 어떻든 온갖 비리가 드러나는데도 조국 씨 임명을 관철한 데는 대통령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대수보 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날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이지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엉뚱한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취임한 뒤 2년 4개월의 성과가 자랑스럽고 그 결과물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다른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문 대통령 2년 재임의 성과입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성과와 대통령이 자부하는 대통령의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먼저 안보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안보는 매우 허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손을 내밀자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정은이 의도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한 것은 날과 사용이 불가능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를 파괴하는 쇼뿐입니다. 북한은 그 기간에도 핵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에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 유사 좌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북핵? 그건 자신의 체제 소용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북핵의 제1당사자임에도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는 미북 간의 협상 테이블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미북 간에 어떤 협상을 하든 그 비용은 대부분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겁니다. 어떻든 아직까지 북핵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ICBM과 플루토늄 원자탄만 포기를 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과 고농축 우라늄탄 같은 전술 핵무기는 묵인해 줄 태세입니다. 아마도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남북 간을 본격적으로 함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공공연하게 밝히곤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정은은 핵능력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이제 평양 원산 라인에서 남쪽으로 설 수 있는 이스칸데르나 북한판 에이티킴스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더욱 핵능력은 높아질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 주요 도시들은 김정은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 그가 언제 도발할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김정은은 ICBM과 심포에서 만드는 SLBM이 탑재 가능하다는 3000톤급 잠수함을 폐기하면서 만방의 비핵화 의지를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등 뒤에 단거리 미사일에 실은 20킬로톤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 탄을 감추어 두고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장서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왔습니다. 해안선 7척을 폐기하고 전방 GP를 파괴했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숙련된 병사는 하사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서울은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km 정도 이 거리라는 점입니다. 남북이 똑같이 지뢰와 철책을 걷어내도 휴전선에서 160km 떨어진 평양과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을 문재인 정부는 왜 모를까요? 2017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래서 우리 방어선을 무력화시킨
아주 잘못된 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합의서대로 휴전선에서 20km 상공에 일체 군사비행을 못하면 누가 더 타격을 입는 겁니까? 심지어 휴전선의 10km 안에서는 회전익 비행체, 즉 헬리콥터조차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근근히 도입 결정했던 아파치 헬기는 적의 전차나 방사포를 제어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남북군사 합의서는 우리의 무장 해제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군의 현대화를 핑계로 우리 군은 50만으로 감축 중입니다. 북한은 육군만 100만이 넘고 특전 병력만 18만이 넘는데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과 저 같은 비판자의 시선은 너무 다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으로 북한 김정은과 대화가 시작됐고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 대신에 평화가 도래하기 시작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북한 김정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방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남한 공소나 야심도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개방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경제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틀 전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대수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경제 모두가 실패했다고 하는 경제입니다. 생활고에 한숨 쉬는 서민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의 비난의 대상이 됐던 소주성, 즉 소득주도 성장 이론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노인들의 알바 일자리나 만드는 그 정책 말입니다.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린 금년 봄에 우리 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작년 말 문재인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해서 2.8%에서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방송에서 자칫 우리 경제가 무너져 2%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성은 역대 최저라서 쓸만한 일자리는 전부 해외에 나가버리고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판에 무슨 방법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세금으로 파이를 키우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나라에선 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도가 없습니다. 생산성이 낮고 노동 교육이 안 된 나라에 노동 친화적 투자를 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조선, 철강, 해운 등이 무너졌고 이제 자동차마저 위험해졌습니다. 석유화학도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하나 남아있던 반도체는 우리 전체 성장의 절반을 담당하던 부분입니다. 만약 한일 간 분쟁이 격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어서 반도체마저 위험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며 일자리 창출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왔고 그 결과 고용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8월달 고용 통계를 보면서 고용 동향이죠. 취업자 수가 작년 8월 대비 45만 명이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자찬한 겁니다. 고용률은 61.4%로 22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러지 맙시다. 노인들 알바 일자리를 몇십만 개 늘린 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바로 30대, 40대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9만 몇천 개, 그러니까 10만 개 가까이 줄어들었고 3, 4, 50대 일자리는 이미 20만 개 가까이 사라져버렸어. 중산층 가정의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40대 일자리는 거의 15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판에 일자리가 늘었고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면 길거리를 헤매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청년 취업도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전월 대비 2.8%나 줄어들어서 7.2%입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이건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청년 실업률은 10%에서 11%를 오르내리는데 체감 실업률은 가장 적은 통계도 21%를 꾸준히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니트족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졸 30%가 니트족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놀랍게도 50%라고 해야만 합니다. 자, 3, 4, 50대 실직자들은 이제 자영업으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내몰린 자영업은 이제 창업 1년 만에 80%가 폐업합니다. 최저임금이 목을 조르고 주 52시간제가 영세 기업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살펴보십시오. 밤 9시가 되면 캄캄하고 인적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불황에 실험하는데 대통령만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었다고 하니 듣는 저는 그저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부는 또 모두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비율, 즉 국민 부담률은 이 정부 들어 가파르게 치솟았고 27%를 좀 넘게 됐습니다. 세율을 높이기 어려우니 표준지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이제 곧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면 중산층은 더욱 붕괴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리겠죠. 우리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부문, 정치 부문,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 세금을 빼버리면 국민 가처분 소득은 불과 16,000달러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는 이미 700조를 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이전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악화로 정부 부채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마칠 때 정부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문재인 정부 스스로 950조 정도에 이른다고 전망합니다. 거기에다 연금부채 800조와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공기업 부채를 500조를 더하면 이제 국가 부채가 나옵니다. 얼마일까요? 2250조를 넘게 됩니다. 이러고도 우리 재정 건전성이 이상이 없고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정부 부채가 국민 총생산의 40%를 넘으면 왜 위험해지는 것이냐?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 부채만 계산해도 사실상 지금 국민 총생산의 40%를 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경제는 곧 신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앞이 캄캄합니다. 이른바 비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민들은 가계부채에 죽고 정부는 국가부채에 무너지는 사태가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준비한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눈을 씻고 봐도 IT 분야 몇 개 말고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문재인 정부는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문가들, 아마추어들이 핵심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4강 외교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이 통역을 하는 분이 외교부를 맡았는데 사실상 외교 참사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강 장관은 아베 신조가 반도체 소재 규제에 칼날을 우리에게 들이밀던 때 태연하게 아프리카로 갔던 분입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이 정부의 양대축인 국가안보실은 통상 전문가인
정의용 실장이 쭉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의 무기체계를 알고나 했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또 하나의 축, 정책실에는 거시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경영학자인 장하성 씨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이상한 이론이 등장하고 대통령은 그게 다 족보가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조국 씨가 임명되어 시끄러운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말로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와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는 전부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소수의 몇 사람 손에 놀아놨다고 해서 국정농단이라며 이게 나라냐 하고 촛불 시위를 벌인 끝에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두고 촛불혁명이 난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나라냐 하는 비아냥을 사방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부를 저도 이제 그만 까겠습니다. 밤을 새워 까도 모자랄 판에 더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런 우리 상황을 이 정부 누구도 잘 모른다는 데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월한 말씀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